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020학년도 빅데이터 경영공학부에 입학한 여러 신입생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원래는 3월 2일 개강해서 여러분들하고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또 학과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얘기를 소개하고 교수님들하고 인사도 하고 또 동기들하고도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대학 생활의 시작을 여러분들 맞이해야 되는데 부득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면을 통해서 만나보지 못하고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더군다나 육성으로 여러분들하고 첫 인사를 나누게 돼서 대단히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빅데이터 경영공학부의 한상태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을 해서 여러 가지 과목을 교양 과목이나 또는 뭐 전공 관련되는 과목을 수강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그런 전공과 관련되는 과목이 이 데이터 사이언스 입문 1, 또 2학기에 개설되는 2라고 하는 두 개의 강좌가 될 것입니다. 이들 강좌들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그런 전공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하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1학년 학생들이 전부 수업을 듣는 그런 과목이니만큼 학생 수 규모가 거의 현재 입학생들이 95명입니다. 그래서 A반과 B반으로 분반이 돼서 두 반의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먼저 A반을 맡은 한상태 교수이고요. 저희가 학부장을 맡고 계시는 영기필 교수님이 B반을 맡아서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1이라고 하는 강의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동영상 녹화는 저와 영기필 교수님이 같이 강의 자료를 만들고 또 같이 녹음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대표로 제가 녹음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영기필 교수님께서 계시는데요. 영기필 교수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을 하시겠습니다. 예, 빅데이터 경영공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연규필 교수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상태 교수님과 같이 이번에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2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4월에 그 날씨가 좋아져서 학교에 오게 되면 뭐 금방 또 서로 얼굴을 익히고 또는 학과 홈페이지에서도 저희 얼굴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반갑게 만나도록 하고 당분간은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귀를 쫑그려서 집중해서 이 강의를 수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 강좌 1주차 강의 첫 번째 시간을 정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을 해보면요. 지난주 3월 5일과 6일에 걸쳐서 아마 수강 신청을 하였을 겁니다. 수강 신청을 해보면은 자기 이제 신청한 과목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각 과목별로 이번 학기의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강의 계획서가 잘 안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강의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그거를 여러분들 참고해서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본 강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나마 본 강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강좌 안내를 먼저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한 대로 본 강좌의 교과목명은 정확하게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1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은 두 학기에 걸쳐서 이루어지고요. 1학기 때 개론 1이고요. 2학기 때는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2라고 하는 과목으로 아마 개설이 돼서 여러분들이 연속 강의로서 두 학기에 걸쳐서 수강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강의 시간을 알려드리면요. 매주 월요일 2, 3, 4교시
우리 학교 수업 기준에서 보면은 시간으로 보면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1시 20분까지 3시간 연속해서 진행되는 강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3번 항목에서는 이번 학기 수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용되는 교재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책 제목은요. SPSS 데이터 분석 입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몇 분이 같이 집필한 책이고요. 책 내용은 꽤 친절하게 단단하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자유아카데미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판이 된 책이고요. 자유아카데미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서 그 제공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적인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교재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학교에 와서 학교에 있는 서점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교재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좀 특이하게 느낄 건 SPSS라고 하는 용어가 책 제목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치면서 일반적으로 한글, 아래 한글 뭐 이런 걸 여러분들 써보셨을 겁니다. 또는 뭐 엑셀 이런 것도 써보셨을 거고요.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도 써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대부분 다 뭐라고 하냐면은 총칭해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SPSS라고 하는 것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사회에서 아주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명한 그런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입니다. 따라서 이 교재는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 즉 데이터 과학 소프트웨어인 SPSS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가를 다룬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항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오면은 뭐 이런저런 주위에서 이야기를 통해서도 내가 대학 가서 뭐 성적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럼 대학에서는 성적을 뭐 어떻게 취득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성적 평가 방법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과목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이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과 관련되는 성적 평가 방법은 먼저 저나 영규필 교수님은 이 수업에 참석하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 1입니다. 그래서 출석과 관련되는 비중이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한 학기 15주 중에 중간 정도까지 진행된 교육 내용을 가지고 중간에 한번 점검하는 시험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간 시험이라는 거죠. 중간 시험 비중을 30%, 또 학기가 마칠 때쯤 보게 되는 기말 시험이 30%, 그리고 이 교과를 쫓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서 수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런 과제물과 관련되는 부분이 20% 해서 전부 합 100%의 비중을 갖고 성적이 평가가 됩니다. 대학에서는 대부분 대학이 거의 동일하지만요.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내린 지침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몇 점 이상은 A 학점이다. 몇 점 이상은 B 학점이다는 이런 절대 평가 방식이 아닌 전체 학생들 중에 몇 %는 A를 학점을, 몇 % 학생은 B 학점을 이런 식으로 상대 평가에 의해서 저희 학교는 성적이 부여되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다라는 걸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강의를 하다 보면은 교과 내용을 교재 내용을 잘 숙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재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자료를 본 수업을 통해서 한 학기 내내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 제공되는 자료는 각 주별 주제에 맞는 그 핸드아웃을 만들어서 물론 PPT 파일로 만들었지만 그것을 PDF 파일로 변환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것입니다. 또한 본 강좌는
이론적인 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컴퓨터를 활용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같이 겸비해서 하게 됩니다. 저희 과에는 두 개의 PC실이 아주 훌륭한 PC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습실에서 실질적인 SPS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깔아놓고 그걸 가지고 실습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직접 컴퓨터로 하는 것을 같이 연습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실습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파일이라든지 필요한 파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다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과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이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직접 그 실습실에서 여러분들이 하면서 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 강좌에 대한 수업과 관련되는 내용은 데이터 사이언스 또는 다른 말로 뭐 데이터 과학 또는 데이터 분석 또는 통계 분석 뭐 여러 가지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궁금한 사항들은 세심하게 질의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진행을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배운 개념이 실제 데이터에는 어떻게 이용이 되는가를 앞서 이야기한 SPS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실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간략하게나마 이번 학기 강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걸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수업을 쫓아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혹시 이와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들은 앞으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밴드라든지 또는 카톡을 통해서 방을 열 것입니다. 저하고 연기필 교수님께서 거기서 수업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서 온라인 강좌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를 같이 노력해서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그러면은 이 말 자체가 조금 생소하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어떤 한 단계 다른 전문성을 갖추는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 대학에 입학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접하지 않은 용어나 또는 과목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언론상에서나 또는 매체를 통해서 데이터 과학이다 또는 뭐 빅데이터다 데이터 사이언스다 또는 인공지능이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접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학에 와서 이 과목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 고민해 본다라는 생각에서 조금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요새 학생들한테 뭐 의과대학 이런 데 입학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뭐 인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럼 의학 그러면은 의대를 가면 뭘 공부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의학은 말 그대로 표현하면 사람의 인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체를 다루는 학문이다. 해서 의사들 앞에는 항상 환자가 이래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어디가 아픈가 잘 진찰해서 그거에 맞는 처방을 해주는 것이 이제 보통 의학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 과학이다, 데이터 사이언스다 또는 통계 분석이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무엇을 다루는 학문인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즉 통계학 또는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즉 의사 앞에 환자가 와 있듯이 여러분들 앞에는 데이터가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를 잘 진찰하듯이 그 데이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탐색해보고 관찰해보고 또 분석해보고 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과학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러면 데이터가 무엇인가? 그런 데이터가 어떻게 출발이 된 것인가?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한테 그런 모습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데이터 그러면은 수치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행에 가면 통장 만들고 그래 보셨을 겁니다. 통장 만들려면 거기에 자기 이름도 적고요, 주민등록번호도 적고요, 사는 지역도 적고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록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주민등록번호나 본인의 그 뭐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수치로 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 이런 걸 정형화된 데이터다,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SNS 같은 활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카톡도 여러분들 대부분 하고 있을 거고요. 또는 뭐 페이스북이나 또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 뭐 사진 찍어서 많이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지라고 하는 데이터거든요. 또는 지금같이 제가 말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 이제 음성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음성과 관련되는 그런 데이터가 됩니다. 이런 건 수치가 아닌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비정형화된 데이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수치 데이터가 좀 더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그런 수치가 아닌 데이터들이 훨씬 더 넓게 자료가 수집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수치적인 데이터가 과거 수치와 관련되는 그런 걸 좀 더 고급스럽게 이제 수량화적인 그런 측면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흘러왔는가, 세계적으로는 어떻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면서 데이터가 우리한테 다가온 모습을 먼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3쪽에 보면은 데이터와 수량화의 역사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현재 제가 살펴본 거로는 메소포타미아, 현재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5,000년 된 점토판이 이렇게 출토가 됐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역사학자들이 살펴봤더니 거기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보리가 29,086자루다. 또는 37개월, 뭐 등등등. 여기 보면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5,000년 된 과거, 우리가 반만 년 된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인데 그런 점토판에 이런 수치적인 기록이 있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럼 그 이후에 이런 수치적인 것들은 어떤 관심을 갖고 역사적으로 흘러왔는가를 좀 더 하나 더 들어가서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도 수능 끝나고 방학 때 이렇게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앞으로 대학생활 하면서 친구들과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걸 되게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여행을 다니는 지역 중에 이제 조금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유럽 여행을 되게 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유럽 여행을 몇 번 가봤는데요. 유럽에 가보면 여행할 때 꼭 들리는 곳이 또는 보게 되는 것이 한 2개쯤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당입니다. 성당. 여러분들 종교와 관련되는 성당. 카톨릭 계통이죠. 또 하나는 많은 경우 사진을 찍은 걸 보면 시계탑에서 찍은 사진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시계탑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계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차고 있기도 할 텐데요. 그래서 이 수치와 관련되는 열기가 한 시대 유럽에서는 정말 많은 과도한 재정, 돈을 지출을 감내하면서도 아주 좋은 고급 시계,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그런 거에 굉장히 경쟁이 뛰어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시간을 갖다 이렇게 수치화해 놓는 것, 그것이 얼마나 격조가 있고 고급스러운가가 그 해당 도시의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기준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의 어마어마한 지역에 그 많은 시계탑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와 관련되는 열기가 이런 시계탑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역사적 흐름이 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도 뭐 올해 몇 사람이 태어났는가, 출생이라든지 몇 명이 사망했는가, 이런 다양한 수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후에 과학과 관련되는 물리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내용을
좀 더 궁금한 학생들은 수량화 혁명이라고 하는 슬라이드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읽어보면 보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수치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우리한테 다가왔는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은 그런 숫자들을 객관화해서 이제 표기하는 방법이 저희들한테 다가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지만 두 가지 숫자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로마 숫자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표기된 것 같은데 I 둘, 짝대기 3개, 짝대기 하나에 V 하나 뭐 이렇게 표기된 거 여러분들 다들 알 겁니다. 시계가 저런 거로 돼 있는 시계들도 있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접한 아라비아 숫자라는 거 알 겁니다. 뭐 나이를 셀 때부터 배웠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10, 11 이런 것들이죠. 이런 숫자들은 그럼 이런 수치화와 관련되는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 것인가 보면은 원래 그 16세기는 보면 이탈리아, 특히 로마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로마 제국이라고까지 표현됐죠.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탈리아에는 굉장히 이제 부호 집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이 넉넉한 그런 집들은 그 자기 집의 돈,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사람들을 보통 뒀거든요. 그런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번 한 달 동안 얼마가 지출이 되고 얼마가 들어오고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16세기 이탈리아 메디치가 이제 무역상을 하는 집이었는데요. 거기서 재정을 이래 관리하는데 자꾸 틀리는 겁니다. 돈을 관리해 보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 봤더니 로마 숫자가 첫 번째 1에 해당되는 I와 네 번째 IV를 보면 앞부분은 자릿수가 하나인데 네 번째 숫자 IV는 자릿수를 2개 차지하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릿수가 다르다 보니까 계산하는데 자꾸 이제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밖에 나가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 모습을 봤더니 그 아라비안 상인들은 그런 숫자와 다른 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것이 우리가 아는 1, 2, 3, 4, 5, 6, 7, 8, 9 이런 겁니다. 1부터 9까지를 보면은 이제 자릿수가 하나고 10부터 99는 두 자릿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런 재정 관리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오류가 줄어들고 정확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라비아 숫자를 같이 겸용해서 부기를 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탈리아 로마뿐만 아니라 그 편리성에 따라 전 유럽에 확산돼서 실질적인 숫자로서 로마 숫자보다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이런 인류 최대 수치적인 혁명을 가져옵니다.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글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말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이고 문화적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수치적인 관점에서 이런 흐름 속에서 이 관점, 이 아라비아 숫자를 부기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수치적인 가장 큰 혁명이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앞서가는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고 쏟아지고 있고 그런 것이 4차 산업혁명 또는 인공지능까지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수치적 혁명의 제2의 혁명이 지금 우리 시대에 도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 과학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숫자 체계가 부실하면은 과학적인 발전이나 혁명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 표기의 역사적 흐름을 통해서 숫자와 연결된 데이터를 같이 여러분들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면은 어떤 그 열기가 있었는가 하면은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들 요새 뭐 대통령 선거할 때도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또 국회의원 후보를 뽑기 위해서도 뭐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받아본 적도 있고 또는 뭐 인터넷으로 메일로도 받아본 적이 있고 집 전화로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여론조사 관련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세종 12년 1430년에 나라의 세금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그 표본 크기가 무려 17만 2,648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8도 전체에서 한 거고요.
그 결과를 봤더니 그런 세금 제도를 개혁하는 거에 찬성하는 비율이 57%, 반대가 43%.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세종대왕은 이 세금 제도를 개혁해서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을 추진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두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수치와 관련되는 것 중에 여러분들 장영실이라고 하는 발명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들어본 사람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지금 들으시면 됩니다. 세종대왕 시대에 있었고 최근에 뭐 영화로도 나온 그런 거죠. 거기 보면 여러분들 치국이라고 하는 걸 세종시대에 개발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비가 오는데 비가 얼마나 왔는지 궁금한 거죠. 근데 비가 온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얼마나 왔나 측정하려고 하는데 돌이 많은 곳에는 물이 밑으로 다 빠져나가지 않았겠어요? 또 모래가 있는 데는 그것보다는 좀 적지만 또 물이 빠져나가 있고 땅이 단단해서 진흙이 있는 데는 물이 고여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린 비의 양은 동일한데 어디서 재느냐에 따라서 비가 온 양을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땅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비가 얼마나 왔는가 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걸 고민하다 그릇을 두면은 그릇은 밑이 막혀 있다 보니까 비가 내린 양이 일정하게 고여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재건 그릇으로 재면 그 결과가 되게 안정적인 결과를 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 그것이 일종의 치국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측정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세계 최초로 발명한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수치의 측정과 관련되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걸 역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또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데이터 사이언스 또는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역사적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고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렇게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분석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1교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슬라이드 5페이지를 보면은 원래 데이터 분석, 데이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말 이전에 보다 더 보편적인 말은 이제 통계학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은 영어로 statistics인데요. statistics의 앞에 state라고 하는 state는 국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어느 한 지역의 주정부를 의미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통계라고 하는 것은 state 플러스 ISTICS 뒤에는 이제 어원을 찾아보면 지식체계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풀어보면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지식체계 이런 겁니다.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쌀은 얼마나 생산해내고 있는가? 전쟁이 났을 때 나가 싸울 군사수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치 정보를 알아야 나라를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산술적인 지식체계로서 이 통계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사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데이터가 이제 큰 거죠. 빅데이터인 겁니다. 원래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이제 확률론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개념이 적용되면서 통계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정립이 됐고요. 지금 현 시대에서는 컴퓨터의 어마어마한 발달, 이것은 IT의 발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ICT 또는 IoT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발달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또는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같이 병용해서 불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데이터가 지금 시대에 다시 시작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 원래 데이터의 시작은 통계라고 하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통계, 즉 빅데이터가 시작이고 보다 더 체계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 스몰 데이터는 이제 조사하는 서베이와 관련되는 데이터나 또는 실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는 사이즈가 되게 작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다시 IT 발달과 더불어 새롭게 빅데이터가 다시 리바이벌 돼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온 그런 사회 모습이다. 이렇게 데이터 과학의 역사를 현재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는가를 잘 이용해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잘 우리가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나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원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는 나눌 분자를 말하고 석은 쪼갤 석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누고 쪼갠다 이런 게 분석의 원래 뜻입니다. 즉 전체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성별, 즉 남자와 여자로 나눠보고 또 지역별로 쪼개보고 그래서 남자들은 어떻다, 서울 지역은 어떻다, 바로 그런 전체 데이터를 나누고 쪼개므로써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그런 내용과 의미를 잘 알아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데이터 분석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전공을 아직 접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것이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면 되는데, 그래도 언급은 제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줄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EDA라고 하는 겁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하나고요. 하나는 CDA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 영어 표현의 첫 글자를 줄이면 그런 약자가 됩니다.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4년 내내 이런 데이터 과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을 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먼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말 뜻을 살펴보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데이터가 앞에 있는 겁니다. 그 데이터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를 잘 탐색하고 관찰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파악해 나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가 있고 이후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해 나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뭐 SNS상에서 얻어지는 자료 아니면은 뭐 그 여러 가지 IT 기술에 의해서 얻어지는 자료들은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들은 먼저 데이터가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이렇게 탐색적으로 다 살펴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되는 빅데이터 분석은 그런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가깝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확증적 데이터 분석은 이런 예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새 여러분들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타민 D가 면역력에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드는데, 비타민 C를 여러분들 먹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비타민 C를 먹으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걸 가상적으로 설정해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타민 C를 먹은 그룹과 비타민 C를 복용하지 않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몇 개월 동안 그 복용한 그룹과 복용한 그룹 하지 않은 그룹이 감기에 걸렸나 안 걸렸나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비타민 C를 먹으면은 확실히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비타민 C를 먹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그런 것들을 잘 디자인해서 계획해서 데이터를 구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통해서 그 말이 맞구나 하는 걸 확인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1교시 마지막 슬라이드를